그 다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이제 큰 그 국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울 올림픽 같은 경우 또는 대규모 교량, 뭐 이런 부분, 이런 대규모 어떤 공사의 경우 이것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실시간 감사를 수행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C 확충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SOC 확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금액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손실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인 손실이 큰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 다른 사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사업이 실행돼야 되고 거기에서 리스크가 잘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SOC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고유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후에 다 건설된 다음에 감사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성공적인 그 프로젝트의 실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일단은 규모가 굉장히 크죠. 대규모 비용이 크다. 그리고 건설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건설 기간이 길어요. 5년, 7년, 10년 막 이렇게 길게 가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주하는 정부와 그 다음에 계약자 사이에 다양한 어떤 담합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발주는 하지만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장기에 걸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 자체도 기본적으로 어떤 과점적인 구조를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투명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SOC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외부감사기구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는 감사라는 거는 사후적으로 어떤 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게 잘 됐나 못 됐나를 보겠다라는 그런 역할에 안주하면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런 프로젝트의 경우는 각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전략을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이런 그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냐?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보다는 정치성이 어떤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설계 자체가 그에 따라 굉장히 자주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단계에서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떤 그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어떤 계획 자체가 그 예산 계획이 잘 수립되었느냐, 예산 낭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지는 없느냐, 그리고 어떤 그 설계 지연으로 인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지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감사의 어떤 주안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 단계,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보면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명확하지 않고 또
설계 자체가 좀 부실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에는 부실 설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 그런 거고, 설계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잘해야 되는 그런 게 어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본다라면 부실 시공의 문제, 그리고 하도급 분쟁 및 공사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결국은 이건 입찰 제도와 낙찰 제도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하도급 문제의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초점이 잡힐 수 있겠습니다. 유지관리에서는 안전진단이 과연 충분히 되어 있느냐, 그리고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하느냐, 그리고 어떤 법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없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불충분한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프로젝트의 예산 자체를 줄여 보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예산에 그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과소하게 편성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의 준공까지는 얼마가 안 들었는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계속적으로 소요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어떤 그 시설의 이용률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준공을 했는데 이용은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거를 전 주기적으로 전체의 비용을 어떤 사전 단계에서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공사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는 이 상당히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느냐, 실제 공사에서 필요한 만큼의 철근이 사용되었느냐, 시멘트가 사용이 되었느냐,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기술적인 역량을 스펙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하고, 또 그분들을,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직 운영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서울올림픽,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큰 대규모 서울올림픽 준비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447개의 프로젝트가 이 서울올림픽 준비되었고요. 7년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경기장 34개, 그리고 75개 시설, 선수촌, 그리고 관련된 도로, 공항 확충 등 굉장히 많은 인프라에 대한 그런 투자가 있었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1982년 이후에 매년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단계별로 리스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했고요. 이런 감사를 통해서 결국 달성하려고 하는 거는 뭐였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획된 기간 내에 산출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계획된 금액 내에서 산출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계획된 품질대로 산출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고 감사의 목적이기도 하죠. 또한 이 리얼타임 오디팅 실시간 감사라는 것은 준비하고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서울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쭉 7년에 걸쳐서 썼던 것들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시설물들이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서울올림픽 준비위원회 감사원의 직원 5명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 조직에서 어떤 조직의 어떤 내부 통제자의 역할을 감사원이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공공성이 큰 민간 영역들이 있습니다. 즉,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영역, 아파트 관리비라고 하는 거는 민간의 영역에 있지만 한국처럼 많은 아파트의 대부분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경우는 굉장히 공공성이 큰 이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분명히 대학교 등록금은 대학교가 국가 기업이 아닌 이상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공공성이 높고 많은 국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영역에 대해서 또는 저축은행, 저축은행도 분명히 민간은행이고 저축이 민간은행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원이 직접 가서 민간은행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굉장히 사회적인 피해가 큰 상황. 자, 이런 이슈들, 민간의 영역이지만 공공성이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영역에 대해서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해당 문제가 되는 영역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아파트 관리비다 그러면 서울시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요. 저축은행이다 라고 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다 라고 하면 교육부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그 감독기관과 함께 그 영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초점은 감독기관의 감독이 과연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느냐 또는 현행의 제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감독기관과 그 분야에 있어서의 유착은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어떤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부패방지 기관의 역할도 감사기구가 한국감사원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게 결국은 이 부패를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부패 발생의 어떤 동기 또는 환경 또는 합리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할 거냐라고 함에 있어서 한국감사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권한 또는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계를 볼 수 있는, 회계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행정사무와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두 가지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착해서 어떤 이런 그 공무원들의 비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는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갖게 하고 이런 어떤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초부터 감사원이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정부 수립될 당시에는 회계검사만 전담하는 심계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었고요. 이 심계원이라는 건 지금 중국의 회계검사 기관이 심계서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회계검사를 전담하는 심계원이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무감찰을 전담하는 감찰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1940년대 후반의 상황 속에서 회계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의 이 직무감찰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회계검사가 직무감찰의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직무감찰도 대부분의 비리라는 것이 회계,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것이 상당히 중복적인 역할과 기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인식이 되었고, 또 많은 부분 또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감사 자원을 낭비할 필요 없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결국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을 했고, 그것이 1963년도에 지금의 감사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계감사를 하다가도 직무감찰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직무감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감사기구 같은 경우는 뭔가 비리의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이거를 아주 얕은 수준에서의 어떤 확인을 한 이후에 뭐 내부감사기구에 넘겨주거나 또는 그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어떤 법적집행기관에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서 한국감사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까지 수사에 준하게 이 부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개인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처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비리 예방이나 방지 측면에서는 좀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의 전략은 그 어떤 공공부문에서의 어떤 규율이나 기강을 확립함에 있어서 감사원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자기 손이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남을 지적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아무리 그 취지와 내용이 맞다 할지라도 정당성이나 또는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중에서 제일 그 청렴과 기강 수준이 높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또 그게 있었고요. 현재도 사실은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일반 부처 같은 경우는 3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만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은 6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재산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있는 요거는 73년에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감사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공명정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고 바르고 큰 길을 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이런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떤
그 기본적인 행정의 어떤 룰을 확립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또는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희귀한 감사자원 또는 열악한 내부 통제의 상황 속에서 감사원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어떤 말씀드렸습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규모 기획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임팩트를 높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임팩트 있는 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의 전략을 취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실시 단계, 사후 관리, 이용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왔다는 점. 그래서 어떤 그 프로젝트의 어떤 비용이나 또는 시기나 품질에 있어서의 어떤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감사를 통해서 어떤 그 사각, 이걸 최대한 감사 사각을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내가 담당하는 나에게 업무를 보러 온 저 사람이 저 고객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어떤 청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 또한 감사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감사 방법들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통제가 취약한 상태 속에서 국가의 지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서면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횡적으로, 종적으로 업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체를 감사함으로써 어떤 일시적인 지적이 아니라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전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함께 이렇게 감사를 해서 어떤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민간에까지도 어떤 파급력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기강 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감사원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의 두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제 강의 같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